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어제 지난 2004년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수여했던 광주 인권상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의 비인도적인 방관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광주는 요즘 광주형 일자리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우리 사회의 절박한 이슈가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일자리와 임금, 노사 공동 책임 경영, 그리고 원청 하청 업체 간 양극화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자리 관련 핵심 이슈들이 모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건에는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원하청업체의 모순들이 모두 담겨서 그 누적된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노사 상생과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최근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노동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때마침 대통령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정책의 무게중심을 북한에서 경제로 옮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을 기대해봅니다. 1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전화 연결로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에 출연을 제가 감기 걸렸다는 이유로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강릉 펜션 사망 사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네. 원인이 좀 드러나고 있나요? 예, 약간 윤곽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은평구 대성고 학생, 이제 고3 학생들이죠. 수능 네네. 끝내고 나서 10명이 이제 강릉으로 이제 체험 학습을 이제 갔던 건데요. 네네. 어제 1시 12분께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3명은 숨진 상태였고 7명이 의식이 없어서 병원으로 네. 이제 이송을 했고, 그 가운데 1명은 지금 약간 좀 의식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고 직후에 이제 경찰이 초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 정상 수치보다 한 8배 정도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155 ppm 정도가 네네. 이제 특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가스 중독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현장 감식을 했고요. 네네. 역시 베란다 쪽에 있던 가스 보일러 쪽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가스 보일러하고 배기구 연결하는 그 연통이 제대로 연결이 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네네. 이 건물이 사실은 2014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럽니다. 오래되지도 않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게스트하우스로 해오다가 올해 7월부터 펜션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첫 겨울을 맞아서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그게 과연 왜 그렇게 잘못 설치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고의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실수로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이제 드러나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설치돼 있어도 이 같은 사고를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고 출연자들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는데, 자, 그러면 다음엔 누굴까? 이게 참 사람들이 또 관심사를 갖는데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과거 바른정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오신 분들, 네네. 그분들이 이제 최근에 자유한국당하고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로 지금 탈당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유승민 의원이 움직이면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네. 그 상황입니다. 네네.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이학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이제 했고 그 기자회견장이 거의 뭐 난장판이 되다시피 그렇더라고요. 했죠. 화면을 보니까 뭐 네,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이제 내놓고 가야 되는데 왜 그냥 가져가느냐 해서 더욱더 당원들이 이제 반발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이학재 의원은 그 어제 그 탈당 선언 뒤에도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추가로 좀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요. 네네. 전부터 많은 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었다.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네네. 그러면서 또 바른정당 출신이 아닌 분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예. 최근에 사실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입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좀 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 이외에도 또 누가 있느냐, 뭐 여기 또 다시 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지금 이번 주 중에 과연 몇 명이 움직일까가 일단은 이제 관심사고요. 궁극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여기에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보수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올랐다. 이렇게 네네. 지금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을 수사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검찰이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감찰을 진행을 해왔죠. 네네. 대검찰청 쪽에서. 그런데 이제 지난 14일에 영장 발부받아서 휴대폰을 이제 압수를 했고요. 15일부터는 피의자로 지금 입건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골프장 7 내지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접대 골프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검찰 쪽에서는 지금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 그럽니다. 네네.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대목이 직무배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조사 업무, 그러니까 민원인 상대로 하는 조사 업무에서는 배제를 하는데 네네. 직무배제 자체는 하질 않아서 이것도 뭐냐. 예. 또 다른 또 이 보수진영 쪽에서는 또 뭐 빅딜 시도하느냐라는 예. 일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종의 풀리 발견 같은. 예. 네, 이런 속에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어제도 이제 추가 해명을 했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런데 또 어제 새롭게 드러난 게 이제 공항철도에 대해서 또 이 감찰을 한 것으로 또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 공항철도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 민간인 사찰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네네. 참여정부 인사들의 그 비트코인 투자 관련한 정보 관련해서도 개인 투자 정보 쪽까지 조사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뭘 조사하라고 지시한 거냐. 네네. 이래서 또 이 청와대 해명이 또 계속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네네. 얘기가 지금 뭐 여당 일각에서조차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이른바 공수처 말하는 것이죠. 법원 조직 개편 그리고 이 같은 내용에 관련된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이 됐습니다. 반년 정도가 흘러서 벌써 이제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특위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현재 사개특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일 궁금한 것은요. 이달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연장을 해야 된다는 데는 그 국민은 물론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네네.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개특위 말고도 다른 특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개명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명칭 개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른 특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예. 사개특위하고 관련 없고요. 네네네. 그러나 근데 사개특위는 7월에 합의는 됐지만 네네. 11월 1일에 정말 지각 출발을 했죠. 그랬죠. 그 자유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아서요. 네네네.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전체 회의 8번 또 소위 5번을 해서 네네. 지금 5분 응선 내지 6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최근에 선거법 개정 등등으로 해서 정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사개특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장 민감한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조직 개편 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사안인데 어떤 일정한 시한을 정해놓고 이게 다 모두 다뤄질 수가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진전을 시키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늦어도 4월 국회. 네네. 빠르면 2월 국회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 논의 속도를 보면 의외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이 가장 빨리 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은 오늘도 의원님, 사개특위 의원님들 간에 이해 당사자들의 권력기관 담당자를 제외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네네. 왜냐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그 권력 부분에 있어서 네네. 수사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데는 그 여야 의원님들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예, 예. 오히려 권력기관 간의 그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회의의 진전이 더딘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개특위 의원님들 간만의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합의문까지 발표가 돼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미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님들 사이에서의 네네. 합의고요. 예, 실제로 예. 이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라는 데는 여야 의원님들이 거의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조문화 작업 과정에 지금 현재 있고요. 예. 이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의 수사권 조항을 먼저 집어넣을 거냐,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먼저 집어넣을 거냐,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경찰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고 검사가 먼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늘 그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서 네네. 또 빠른 진전을 볼 수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렇다 치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사가 높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뭐 많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의견 조율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70%가 넘죠. 네네. 이제 그만큼 그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인데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반대 입장의 논리는 옥상옥이다.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건데요. 네네. 저는 오히려 요즘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논란으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을 손을 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심이 좀 지금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법에 보면은요, 이 특별감찰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만 있을 경우에는 사후 약방문이 됩니다. 그런데 네네. 사후 약방문보다는 평상시에 그리고 사전에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청와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화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논란과 이런 것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또 더더군다나 지금 또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을 좀 확대한 부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런 어떤 그 여야 간의 논란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께서는 그러면 사개특위 전체 회의를 이 공수처 법안 마련돼서 통과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지금 상정하고 계시는지요? 공수처 법안은 빠르면 2월 달 정도에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속도로는 공수처 법안이 가장 늦습니다. 예. 네. 지금 사개특위 현안 가운데 법원 조직 개편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된 법관들이 한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정직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중징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사법농단 이 사태는요. 네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대법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좀 더 단호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 국회에 넘어와 있는 법원개혁법의 주요 골자가 지금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법원에서 넘어온 법원개혁 법안의 강도가 약하다. 네네. 오히려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법원 소위는 목요일 날 열립니다. 네네. 그래서 목요일 날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이 부분도 상당한 그 가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을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사개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법관 탄핵 문제는 법사위 소속 소관 사항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예.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국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또 확실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마당에 잘못된 그 법관들에 대한 탄핵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과 과연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국회에서는 탄핵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사법농단과 같은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요. 네네. 최소한의 증거가 확실한 법관에 대해서는 국회에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특별감찰관법 관련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 전직 직원 폭로로 정치권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국회가 뭐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네네. 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을 손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했다는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대상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떠한 비위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위 행위의 범위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이 공수처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그 전직 직원의 그 폭로에 대한 대안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뉴스 짧게 다른 현안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뭐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들을 1인 방송을 통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방송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짜 뉴스의 유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고 네네. 또 대한민국 안에의 국민들끼리의 그 정쟁, 갈라치기, 이런 어떤 이념적 접근으로 인한 그런 보수와 진보의 갈등, 네네.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청와대가 김태우 영웅 만들기를 하는 것 같다. 이 얘기는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얘기입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서 청와대 비서실하고 또 전 감찰반원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일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꾸짖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청와대라는 알려지지 않은 곳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할 테죠.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신 분이시죠. 보수 정치평론가도 활약하고 계시고요. 동아대 박형준 교수를 연결해서 연관된 이슈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이게 뭐 일파만파라는 표현이 어울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감찰반원 비위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진실 게임 양상이다 이런 얘기도 보이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전체적으로 그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좀 그 성과가 없고 무능하다 이렇게 느낄 때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밀어붙이면서 오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리 사건이 겹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위기 징후군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실제로 대개 지금 그 지지율이 40%대 초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운영 실패와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비리 사건을 잘못 다루게 되면 굉장히 그 정권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데 말이죠. 청와대라는 특수성 관련해서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보면서 극에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과도하게 대응을 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게 대응을 해서 네네. 사실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지금 기름을 붓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납득이 가도록 깔끔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번에 그 폭로한 감찰보나 반원을 이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비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도 않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거를 쌓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그 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지금 못생겼다 식으로 막 쟁점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대응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어제 제가 그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좀 놀랐는데 이게 우리는 순백한 DNA를 가졌으니까 그런 일 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뭐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우생학적 우월성을 강변하는 오만인데,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정의롭다. 정의로운 소크라테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허구의 3단 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의롭다는 것도 증명된 바가 없고 정의로운 정권이 꼭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강변을 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 해명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분들이 도덕적인 이 오만까지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응은 저는 그 온당한 대응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어제 그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정의하는 이 총극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민간인 정보를 조사를 해도 그것은 사찰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도 그렇지만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된 핵심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 범위가 넘어서서 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돼서 처벌들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폐로 몰아서 처벌을 한 정권이 똑같이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의 감정적 대응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워낙 문재인 정부가 이게 도덕주의를 처음부터 내세우다 보니까 또 국정의 제일 과제가 적폐청산 아니었습니까? 그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그 정권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정권의 비도덕성을 단죄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자신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교수님 그렇다면요 왜 역대 부패 정부에서 일한 뭐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부 사람을 왜 쓴 것이죠? 이 특별감찰반에서 일을 하는 수사관들, 특히 이제 감찰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단히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그걸 분류하고 해석하고 또 첩보를 정보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그런 기능을 축적한 사람들을 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기존 정부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부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정부에서 감찰을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 요원을 계속 쓰는 측면도 있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만일 그 야당이나 또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쓸
이유가 생기겠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 정부에서 썼던 그 감찰요원을 계속 쓰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면 두 번째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자면 현 정부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일종의 잡아둔 것이 아니냐라는 개연성에 대한 답변이시네요. 그런 의구심을 여기저기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확인할 도리는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이슈를 좀 바꿔서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 일이 좀 있어서요. 한국당에 대해서 얼마 전에 뼈아픈 충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로선 보수되기 어렵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조광특위 쇄신안 보시고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요? 쇄신안 자체는 저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어떤 제갈 길을 나름대로는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쇄신안도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이 분당이라든지 분열을 막으면서 또 일정하게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가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들이 계속 연달아 있었는데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근거도 지난번 총선과 이 탄핵 사태, 분당, 복당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광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영타 사무총장이 스스로 자료를 내놓은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마숙인가요? 본인이 이제 내놓고 그 모든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은 피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저는 비대위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대위가 오히려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게 도로 친박당이 되는 것도 좀 저지하고 또 복당파가 정권을 휘두르는 것도 저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문제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죠. 갈 길이 멀죠. 아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들 비판이 높아지면서 이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를 현재 바른미래당이 그걸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바깥의 보수 세력들에게 이런 기대가 얹어지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런 보수 통합의 구심으로 설 수 있느냐는 저는 다음 전당대회의 결과가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혁신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런 혁신을 어느 정도 상징하는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 논의가 물살을 타겠죠. 교수님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개혁적 보수라는 평가 받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게 중요한 거는 자존심이나 했던 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국면을 타개하고 국정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만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그리고 원래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것이 협치인데 그런 협치 모습을 지난 거의 2년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진정한 협치를 정말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3부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